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저축은행에서 대출교재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요청을 했냐면요, LTV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은에서 다른 것보다 금융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럼 금융 안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때문이라고 그랬냐? 집값 변동에 의한 가계부채 증가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은행권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주담대 축소하고 있죠. 심지어는 최근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금리 인하는 해야 되니까 안정시키기 위해서 LTV나 DSR을 조정해서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LTV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거 때문이죠. 적자가 많이 난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 기준으로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의 LTV가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고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1금융으로 가니까 2금융은 조금 더 완화해달라. 5%포인트라도. 왜냐하면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요? 여태까지는 PF로 먹고 살았는데 PF 망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주담대 또는 전세, 대출, 뭐 이런 것들이죠. 주담대는 담보 회수하면 되고, 전세 대출은 어차피 전세 사기만 아니라면 손실이 없는 돈이니까. 이 요청을 한 이유는 가계부채로 금융권을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이 금융권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담대를 쪼이는 이 시점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담대를 풀어달라고 저축은행에서 요청한다는 것은 되겠어요, 저게? 첫 번째, 저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저게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있냐? 없죠. 세 번째, 그 상황에서 손실폭을 줄일 수 있냐? 손실이 커지고만 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산 건전성 등급이 취약으로 떨어진 곳이 또 세 곳 나왔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세 곳의 자산 건전성 지표의 취약 등급을 확정하고 개선 조치를 한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평가한 세 개사에 대해서 지금 4등급 취약 확정시키고, 이런 경영실태 평가는 언제 있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그만큼 저축은행이 매우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즉 그때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고, 그래서 해봤더니 이렇게 자산 건전성 지표가 떨어졌다. 사실 조사해보기 전에 저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조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바로 그 지표가 나온다는 거다.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PF 문제가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저축은행의 신용도는 지금 빨간불이다. 그러면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판매가 중단되는 저축은행 상품이 늘면서 만기 도래 시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표가 또 나빠진다. 그러니까 악순환이라고 하죠. 저축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져. 퇴직연금 판매가 중단이 돼. 그러면은 만기가 도래가 됐을 때 판매해가지고 메꾸고, 판매해가지고 메꾸고 해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니까 만기 도래하면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신용도는 또 나빠져. 그러면은 방법은 이거죠. 그럼 돈을 어디서 융통하냐? 은행채 발행을 하든가 또는 예금을 늘린다. 예금을 늘려야 되는데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 100조 깨졌죠. 100조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은 줄어들었는데 손실 늘고 나가야 될 돈도 늘고. 그러면은 사실 수익으로 메꾸는 게 가장 좋죠. 수익으로 메꾸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수익이 처참하죠. 수익이 처참하니까 수익으로 메꿀 수가 없으니까 저축은행도 빚을 내서 메꾸는 거다. 그런데 예금 말고 은행채가 있죠. 근데 은행채 발행이 어떤 상황이 있다? 은행채 순발행이 5월에 이미 10조 돌파했고, 은행권도 예금금리 대신에 은행채 발행해서 조달 확대하죠. 그럼 얘네랑 싸워야 돼요. 저축은행채랑
예를 들어 5대 은행 중에 뭐 국민은행채랑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얘는 위험하고 얘는 안전하죠. 욜로 자금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욜로 몰리고 그 중에서 자금이 많이 남았을 때 요거 다 사고도 남으면 이쪽으로 어느 정도 올 텐데 은행권에서 자금 도달을 은행채를 통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으로 메꾸는 거다. 그러면은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은 똑같아요. 그 가계가 대출 받는 거랑 은행이 예금 받는 거랑 똑같죠. 가계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가계도 똑같아요. 가계도 손실이 나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이에 따라서 건전성이 계속 악화가 되죠. 그럼 건전성이 악화가 되면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죠. 회생 파산까지도 가는 거고. 지금 딱 저축은행 상황이요, 뭐랑 비슷하냐면 자영업자랑 비슷합니다. 손실 나고 대출 받았는데 대출 연장도 해주죠. 저축은행 문제 터지는 것도 정부가 계속 지금 연장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전성은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모든 저축은행 지점이 회생 파산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일부 지점, 아까 이야기했듯이 취약 등급을 받은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생 파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저축은행이 회생 파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점이 없어졌다든가 지점이 병합이 됐다든가 이런 게 일어났던 시기를 우리는 저축은행 사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태 때 했던 조사를 왜 지금 하겠냐. 저축은행 사태 터질 때랑 똑같은 징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번에 쪼이고 있는 주담대마저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풀어줄까요? 그리고 심지어 5%, LTV 5% 늘린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 쪽으로 주담대를 받으러 가냐? 지금 저축은행 쪽으로 주담대를 받으러 안 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축은행에서 정책대출 내지는 않잖아요, 보통. 은행권에서 정책대출을 내고, 지금 핵심은 LTV가 아니라 DSR이라고 그랬습니다. DSR을 우회하는 상품들이 5대 은행에서 나오니까 저축은행으로 안 가는 거예요. LTV 5% 늘리면 뭐예요? 저축은행 가면 DSR 걸려가지고, 어차피 일반은행에서도 DSR 걸리고 저축은행에서도 DSR 걸리면은 금리라도 낮은 일반은행으로 가지. 그래야지 한도가 더 늘어나는데. 그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은 주담대 때문에 금융 안정이 되지 않아서 한은에서 경고하고 정부가 나서서 막고 있고 5대 은행이 여기에 따라서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고 내년에는 DSR 적용도 강화하려는 가운데 이걸 풀어달라고 해서 수익성을 내달라라고 하는 건요, 지금 수익성을 낼 방법이 없단 소리예요. PF로 인해서 문제는 커져가는데 다른 방향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없다. 왜냐면은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경기가 정부에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부동산 경기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작살난 경제에도 집값이 올라간다고 들어가는 불나방들이 있으니까 그 불나방이라도 잡아먹으려고 저거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잡아먹을 불나방도 없다. 다 타 죽었다. 저거 풀어봤자 저축은행 건전성은 크게 영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라도 풀어달라고 할 정도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저축은행 사태 전부터 경고를 했죠. 이번에 무조건 터집니다.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게 흘러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은행권 DSR 들어가게 되면은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대출받기 힘들어서 분양시장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게 항상 또 상과하저 되겠죠. 가계부채가 상반기에 몰리고 하반기에 은행권에서 DSR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하반기 때 대출 안 내주고 그럼 PF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축은행 사태 터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예금자 보호법보다 적게 예금했으니까 괜찮다. 안 괜찮아요. 그 돈이 시중에 돌질 못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하더라도 4,500만 원만 넣으셨어요? 여기 지점 망했지만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돈이 상당 기간 묶여요. 나만 묶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묶이죠. 그 돈이 묶인다는 건 시중의 유동성이 막힌다는 소리입니다. 가뜩이나 시중 유동성이 굉장히 막혀있는데 그것까지 막혀봐라. 그러니까 경제위기 때 금융권으로 위기가 번지는데 우리나라는 1금융권은 이자 장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타격이 안 가더라도 2금융권부터 위험한 사업을 많이 들어갔고 과거 리먼 브러더스 은행 같은 것도 무너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무너질 수가 있겠냐.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요. 금융위기 진짜 눈앞에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1금융은 안 터졌어요. 2금융이 작살났지. 근데 지금 2금융권이 그때보다 훨씬 더 PF 규모도 크고 위험도도 훨씬 더 커졌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5에서 10%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그 5에서 10%만 위험한 걸로 해놓고 나머지는 위험한데도 연장해주고 문제 안 생기게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3년 만에 1800조 브릿지론 돌려막기 해가지고 3년 만에 원금이 1800조 늘었는데 그거 아직도 정상이라고 연장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터질 거 앞으로도 한참 남았다. 지금 정상이라고 취급된 PF 사업장도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금융위기 또 터졌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안전자산으로 자금 올리고 자금 묶이지 말고. 그래서 이금융권에서 건전성 내가 넣어놓은 지점에 건전성 조사해가지고 묶일지 안 묶일지 요것을 파악해가지고 돈을 뺄지 말지 결정을 해라. 그리고 정 안 되면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게 경제위기 때는 벼락부자 되는 거다. 벼락거지가 남들 다 자산 올라갈 때 자산 안 올라가서 벼락거지라면서요. 남들 자산 다 떨어질 때 그러면 나 자산 안 떨어지면 벼락부자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